안녕하세요. JD 부장구세 소장 조정입니다. 오늘은 2년에 한 번씩 오는 나스닥 하락 이제 시작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조단 777닷컴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단 777닷컴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한산한 연말 속 위축된 투심, 주가 떨어지고 국채 올라가고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19%, S&P 500 지수가 1.07%, 다우존스 지수가 0.97% 떨어지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오는 나스닥 하락, 이제 시작인가? 어제 떨어진 이유는 미국 연기금이 210억 불의 주식을 매도해서 리밸런싱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고 채권이 많이 떨어졌으니 미국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사서 비율을 맞추려는 의도입니다. 그 외에도 연말에 차익 실현 욕구 때문이라는 소식도 있고요.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아직 휴가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그런지 지금은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려는 수요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의 연초의 위기는 2년에 한 번꼴로 돌아오고 있는 연례 행사입니다. 주가 하락은 1월에 많았으나 늦어도 2, 3월에는 2년에 한 번씩 하락했습니다. 2022년 1월 인플레이션 위기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그해 나스닥은 그해 30% 하락했습니다. 2021년 1월 리오프닝 위기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2020년 11월에 개발되면서 코로나 증식으로 인한 리오프닝 주식이 상승을 했고요. 반대로 애플은 17.5% 하락했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 위기인데요. 코로나가 퍼지면서 2월 27일에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떴고요. 3월에 바닥을 칠 때까지 나스닥은 30%가량 하락했습니다. 2018년 1월에 하락이 있었는데요. 2018년에는 1월에 나스닥이 10%의 조정이 있었고 연준이 이자율을 자비 없이 올리면서 그해 10월서부터 12월까지 나스닥은 약 24% 떨어졌고요. 애플은 약 45%가 하락했습니다. 그 외에도 2016년 1월과 2014년 1월 약 10% 정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즉 2년에 한 번씩은 1월에 10%, 또 많게는 30%까지 하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023년, 2024년 2년 연속으로 올랐고 1월 하락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연초가 위험하다 할 수 있습니다. 1월 하락은 2022년처럼 1월 3일서부터 마이너스 3%가 뜨면서 연초부터 떨어지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12월 말부터 하락하여 2, 3월까지 내리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위기가 왔다고 이번에도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떨어지면 반드시 매뉴얼로 극복을 해야 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달러 투자가 애국이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댓글을 보면 가끔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망해가는데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해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첫 번째, 한국 주식시장은 제조업 중심이라 성장 동력을 잃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제조업 중심입니다. 제조업이 중심인 이유는 한국이 선진국이 될 때 퍼스트 팔로우 전략을 썼기 때문입니다.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란 새로운 제품, 기술을 빨리 쫓아가는 전략으로서 반대말로 퍼스트 무버 그리고 트렌드 세터가 있습니다. 한국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한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고 빠르게 베껴서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낮춰 세계 시장을 공략해 왔습니다. 과학의 기초 기술도 없었고 자본이 모자라는 한국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바로 패스트 팔로우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인건비가 올라가면 쓸모없는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제조업 제품의 생산성은 인건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국, 인도와 같은 패스트 팔로우가 나오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립니다. 다행히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 등은 중국에 제재를 가해 한국 기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통 산업은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업은 전통 산업이지만 미국의 군함 건조 능력이 떨어져서 미국으로부터 군함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 대부분의 산업은 가격 경쟁력에서 점점 밀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인건비를 낮출 수가 없으면 당연히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에 한해서 말이죠. 그러나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애초부터 퍼스트 무버였습니다. 대부분의 20세기 발명품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게다가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고 나서 세상은 혁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MS, 애플, 제친, 엔비디아의 시총 1위, 인공지능 3파전 최후의 승자는 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퍼스트 무버의 장점은 독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64.9%입니다.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것은 바로 부르는 것이 값이기 때문이죠. 아무도 엔비디아의 GPU와 같은 칩 성능을 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제조업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5%에 머물고 있는데 비해 엔비디아는 영업이익률이 10배가 넘는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퍼스트 무버만이 이룰 수 있는 혁신입니다. 스마트폰이 지금까지 세상을 이끌어왔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천재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한국이 미국에 비해 불리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인건비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국가 보조금으로 미국을 쫓아오려는 중국과 같은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으로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제2의 중국은 나오지 못합니다. 결국 인공지능의 미래의 패권 전쟁의 중심이 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산을 투자한다면 한국보다는 미국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은 물론 국민연금과 같은 국가의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원화 가치는 앞으로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기업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은 특성상 혁신이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소프트웨어 기업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박을 만든다면 철강을 사오고 인력을 붙여서 배를 만들어 수출을 합니다. 배를 만드는 기술은 그리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과 같은 곳에서 국가 보조금을 통해 단가를 낮추고 저렴한 중국의 인건비로 한국보다 배를 더 싸게 만들 수가 있죠. 결국 배를 만드는 기업은 가격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고요. 배를 수주할 때 저가에 수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영업이익률은 5% 남짓에 불과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한국이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한국은 환율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원화 가치가 낮아져야 국제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원화 자산을 들고 있으면 원화 가치가 낮아져 가난해집니다. 그러니 한국인은 달러 자산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국가의 자산이 커지게 됩니다. 달러 자산에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자산이 많아야 선진국입니다. 일본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119조 원 17개월 연속 흑자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일본 17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무역 수지는 규모가 적기는 하지만 적자입니다. 한국의 역대 8월 최고치 경신 무역 수지 15개월 연속 흑자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한국은 무역 수지가 15개월 연속으로 흑자라는 기사입니다. 이 두 가지 기사를 놓고 봅시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은 무역 수지가 적자인데도 경상 수지가 흑자라는 것이 다릅니다. 한국은 무역 수지도 경상 수지도 흑자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상 수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일본은 중국이 뜨기 전까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일본이 한창 잘 나갈 때는 무역 수지도 흑자였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되면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일본은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써야 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버블 경제가 꺼지면서 저금리 정책을 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높은데 엔화마저 높다면 국제 시장에서 타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저금리 정책을 써서 외국의 돈이 일본에 못 들어오게 하고 일본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금리가 5%인데 일본의 금리가 0.25%라면 일본 사람들은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국채에 투자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저금리 정책은 엔화가 싸지는 효과가 되고요. 엔화가 싸야 높은 일본의 인건비를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해외로 나간 일본의 엔화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대부분의 투자처는 미국 자산이었습니다.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고 부동산을 사고 미국의 주식을 샀을 것입니다. 국채는 이자를 주고 부동산은 월세를 주고요. 주식은 배당을 줍니다. 이렇게 몇십 년간 꾸준히 투자한 일본의 자산은 일본이 무역수지 적자임에도 경상수지를 흑자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국도 인건비가 높아지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낮습니다. 한국의 이자가 미국보다 싸야 외국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한국의 자금도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야 원화 가치가 낮아져 한국에서 만든 제품에 국제 경쟁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선진국이 되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주식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도 돈을 빼고 한국의 개미도 한국 주식 팔고 미국 주식 사는데 한국 주식이 오르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러 원 환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 한국은 일본처럼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흑자국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를 만들려면 미국처럼 퍼스트 무버가 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를 빼고 세계 어느 나라도 퍼스트 무버는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자금이 들어가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IMF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해외에 있던 달러 자산을 팔아 한국에 들어와 위기를 진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개인적인 부를 증대시킬 수 있고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2년에 한 번씩 오는 나스닥 하락 이제 시작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